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백악관의 무도회. (1965년 5월 16일) 오후 박정희 대통령 부부와 수행원들은 존슨 미국 대통령이 보내준 대통령 전용기 보잉 707에 몸을 실었다. 박정희는 외국 대통령으로부터 비행기를 얻어 타야 하는 자신의 입장을 의식이라도 한 듯 김포공항에서의 출발 인사에서 자주, 자립을 강조했다. 다시는 빈곤과 굴욕이 없는 자주, 자립의 역량을 배양해야겠습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소신을 밝혀둘 것은 우리가 공짜라는 무상 원조에만 지나치게 기대고 살아왔던 부끄럽고 낡은 과거로부터 크게 한 걸음 나아가 떳떳하게 빌려 쓰는 장기 차관 도입 등의 호혜적인 국제협력에도 큰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을 떠난 지 1시간이 지나 전용기가 일본 상공을 날고 있을 때 박정희, 유경수 부부는 기내 전화로 청와대를 불렀다. 유경수 여사와 큰딸 근혜 양 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갔다. 근혜니 지금 무엇들 하고 있지? 지만이와 근영이 데리고 놀고 있어요. 어머니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막 일본 상공을 날고 있다. 잡음이 많은데 어머니 말이 잘 들리니? 예, 잘 들려요. 어머니 비행기 멀미하지 않으셔요? 괜찮아. 높이 떠서 참 편하네. 할머니께도 걱정 마시라고 여쭙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는 동안 동생들 잘 보살펴라. 약 8시간의 야간 비행으로 북태평양을 횡단한 비행기는 16일 새벽 2시 알래스카의 엘멘도르프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7시간의 비행 끝에 워싱턴 근교의 랭글리 공군기지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5시였다. 윌리엄스버그 시장, 기지사령관 등이 마중 나왔다. 박정희 일행은 영국 식민지 시대의 고도 윌리엄스버그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다음날 오전 박 대통령 일행은 헬리콥터 편으로 백악관으로 향했다. 존슨 대통령의 영접은 각별했다. 두 대통령은 백악관 뜰에서 환영식을 마친 뒤 큰 리무진에 동승했다. 두 대통령의 차량 행렬은 백악관을 출발, 펜실베니아 대로를 거쳐 영빈관의 블레어 하우스에 이르는 카 퍼레이드를 벌였다. 존슨 대통령은 박 대통령을 숙소까지 바르다 준 셈이다. 1961년 11월의 첫 방미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깍듯한 국빈 대접이었다. 1965년 5월 17일 오후 5시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1시간 전에 백악관 안보회의는 존슨 대통령에게 회담 준비 자료로 3페이지짜리 메모를 전했다. 지금은 비밀 해제된 이 문건의 요지는 이러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계속 지원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한국을 일본의 통제권 안으로 밀어넣지 않는다는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보장을 얻게 되면 그는 한일 국교 정상화 협정을 비준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지지를 얻는 문제에서 유리해질 것이다. 박 대통령은 농촌 출신인데 부끄러움을 타면서도 아주 영리한 사람이다. 그는 키가 작은 데 대해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 처음 만나면 공식적이고 딱딱하다. 그러나 기분이 편해지면 상대방이 솔직한 태도에 잘 반응한다. 그의 한 가지 취미는 승마다. 월남 정부는 추가적인 한국군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하여 도전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 그 난관을 극복하기 전에는 이 월남 파병 문제를 의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은 이번 방미 기간에 추가 파병의 대가로서 추가 원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나서서 구체적 논의를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악관 서재에서 열린 제1차 한미 정상회담에는 두 대통령이 통역만을 데리고 대저했다. 이 대화록은 비밀 분류에서 해제, 공개돼 있다. 이를 근거로 박, 존슨 두 대통령의 발언들을 대화체로 재구성하면 대강 이러했다. 존슨, 우리는 한국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원조 수단을 동원할 작정입니다. 주한미군은 그대로 주둔시키겠습니다. 어떤 병력 감축안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병력을 조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각하께 먼저 알려드리고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이는 오로지 각하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한일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월남에서 양국이 서로 협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박정희. 한일 회담은 오는 6월 초나 중순까지는 마무리될 겁니다. 협상을 방해하려는 무책임한 세력이 있지만 우리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서 일본과의 합의에 도달하고야 말 것입니다. 존슨. 요사이는 외국에 대한 원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이 월남에 2,000명의 병력을 보낸 것이 의회를 설득하는 데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각하께서는 월남에 한국군을 추가로 파견할 수 있습니까? 박정희. 그 문제는 좀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너무 많은 병력을 월남에 파견하게 되면 휴전선 방어력이 약화되고 북한의 모험을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월남의 병력을 증파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또다시 일개 사단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전쟁 수행에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라고 박정희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박정희. 한국이 월남전에 병력을 증파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연구해봐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존슨. 우리는 한국의 필수적인 물건의 수입, 개발 차관, 기술 원조, 그리고 평화 목적의 식량 지원에 대해서 돈을 대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측의 인상이 지금처럼 좋았던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로스토 박사도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경제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정희.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해서 워싱턴으로부터 아무런 말들이 나오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므로 우리가 월남을 돕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존슨. 한국의 안보는 충분한 병력과 예산으로서 보장될 겁니다. 아무리 적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하더라도 반드시 각하와 사전에 의논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도 월남을 원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남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7만에서 8만 명 사이의 병력이 파견돼야 할 겁니다. 지금 브라운 대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한미군의 지휘에 관한 행정협정은 독일의 예를 따를까 합니다. 그러나 각하의 이번 방문 기간 중에 그 협상이 결론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이 협상은 너무 오래 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특히 야당은 불만이 많습니다. 각하께서 빨리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1967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입니다. 우리는 곧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계속적인 원조를 필요로 합니다. 존슨.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1,000억 달러의 대외 원조를 했고 16만 명의 장병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몇 나라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의회로부터 원조 허가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게 보입니다. 예컨대 수카르노가 미국 공무원의 도서관을 불태웠을 때 의회 인사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한국이 월남을 지원한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한국의 월남 파병은 다른 나라에도 자극이 되어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이 월남 지원에 동참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월남의 일개 사단을 증파해 주시기를 거듭 희망하는 바입니다. 1965년 5월 17일에 제1차 한미정상회담은 30분 만에 끝났다. 존슨 대통령은 백악관 서재에서 나와 박 대통령을 안내하여 백악관의 장미정원을 거닐면서 환담했다. 존슨 대통령은 수행한 한국 기자들을 불러들여 함께 산책하자고 권했다. 존슨은 애견 2마리를 끌고 나와 한 마리의 쥐를 박 대통령에게 주었다. 이 개는 박 대통령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몇 걸음을 질질 끌어보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개의 2 앞다리를 들어 올려 손으로 잡고 걸음마를 시켰다. 기자들이 소리내 웃자
걔도 긴장이 풀렸는지 동행하게 됐다. 나중에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문공부 장관을 지내게 되는 김성진은 당시 동양통신 워싱턴 특파원으로서 현장에 있었다. 존슨 대통령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박 대통령을 즐겁게 해주려고 무척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월남에 전투사단을 파견하도록 박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다급한 입장이었던 존슨은 산책이 끝나자 대통령 일행을 안내하면서 백악관 내부를 돌아다녔고 자상한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존슨은 어느 방에 놓여있던 화첩을 들어 박 대통령에게 한 장씩 펼쳐 보이면서 말했다. 우리 언론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사 만화가들이 존슨을 웃음거리로 만든 장면들을 본 박 대통령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한국 기자들과 수행원들에게 여기 좀 봐, 이렇게 그렸네 라고 했다. 김성진 당시 기자에 따르면 미국은 박 대통령이 승마를 즐긴다는 사실을 알아두고는 존슨과 나란히 말을 타는 장면을 연출하려 계획했다고 한다. 이 계획은 청와대 측에서 우리 각하는 1년 전부터 승마를 그만두셨고 승마를 할 경우 너무 피곤해 하실 것 같다고 해서 취소됐다는 것이다. 이날 저녁 백악관 연회실에서는 존슨 대통령이 주최한 박 대통령 환영 만찬이 있었다. 150명의 인사들이 초청됐다. 한국 기자들은 만찬 이후에 있을 음악회와 무도회에 초대됐다. 야회복을 준비해오지 않았던 기자들은 옷 빌려주는 가게를 찾아가 한 벌에 $12씩을 주고 옷을 빌렸다. 무도회가 시작되자 존슨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에게 다가가 춤을 추자고 했다. 당황한 유경수는 남편보다는 한자가 더 큰 존슨 대통령에게 매달려 1분쯤 느린 왈츠를 췄다. 존슨 대통령은 자기 부인을 박 대통령에게 보내 춤을 추라고 시켰다. 춤을 출 줄 모르는 박정희는 이 프로포즈를 거절하는 결례를 범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은 피로하다면서 아내를 데리고 숙소로 돌아가 버렸다. 주빈이 갑자기 사라지니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밖에. 현관까지 박 대통령 부부를 전송하고 돌아온 존슨 대통령은 썰렁해진 무도장의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딸 린다 양을 불러 스케이팅 왈츠를 추면서 손님들에게 동참을 권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뜻밖의 박미성과 1965년 5월 18일의 일정도 8군데를 도는 시간표로 박정희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회의 간부 제임스 C. 톰스는 제1차 정상회담을 분석하여 이날 존슨 대통령에게 참고용 메모를 올렸는데 재미있는 대목이 있다. 우리 측 통역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각하께서 박 대통령에게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나 박 대통령은 극도로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므로 오늘 회담할 때도 그에게 다시 한번 지난 회담 때 그냥 넘겨버린 어떤 의제가 있다면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해보라고 격려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2차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5시 양쪽 장관과 보좌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열렸다. 존슨 대통령은 먼저 이날 정오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한 박 대통령의 연설이 훌륭했다고 축하했다. 그는 이어서 지난 봄 중서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하여 한국 국민들이 보내준 성금에 대해서 감사했다. 한국 국민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 돈은 한국전에 참가했던 군인들 중 피해 가족들을 위해서 쓰겠다고요. 존슨 대통령은 전날 밤의 만찬에 대해서도 듣기 좋은 말만 했다. 어제 만찬장은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많은 손님들이 나와 집사람에게 각하와 자리를 함께한 것을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와서 자리를 빛내준 것이 참으로 뿌듯합니다. 존슨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어제 우리는 양국 간에 논의할 이야기를 전부 다 한 것 같습니다. 각하께서 제기하시고자 하는 의제가 더 있으면 서슴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주제든지 좋습니다. 나는 러스크 장관과 함께 간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내면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정부군과 반란군이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지하는 데 골몰했습니다. 라고 했다. 박정희, 오늘 나는 맥나마라 국방장관과 조찬을 하면서 군원 이관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는데 각하께서 이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슨,
내년에 정부가 30억 달러 규모의 군사, 경제 원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이처럼 불명확한 상태에서 외국의 지도자들이 방문하면 만나서 원조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것이 싫어서 그들의 방미를 연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희, 한국은 60만 명의 잘 훈련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병력은 공산주의와 대왕이 싸우는 미군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미군과 함께 공산주의와 싸울 것이며 동시에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슨, 각하의 그런 다짐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어서 아프리카에서 한미 양국이 협조하여 외교 활동을 강화했으면 한다는 뜻을 말했다. 아프리카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박 대통령은 이즈음 북한이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 있었다. 존슨은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배석하고 있던 김성은 국방장관이 존슨에게 말했다. 한국군 장병들의 월급이 너무 적어 사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한국군이 미군의 일부란 인식하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슨은 우리 의회도 미군의 월급 인상을 요청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박정희는 이어서 공동성명에 포함될 각하의 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 건립 제안에 대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다. 존슨은 각하나 나나 똑같이 교편을 잡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학교육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도움이 된다면 내 과학 고문을 한국에 파견하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이 대목을 공동성명에 넣도록 합시다. 라고 했다. 이 연구소는 나중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로 결실된다. 배석하고 있던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는 공동성명 5페이지에 있는 문장에서 매년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적절한으로 대체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문제의 문장은 개발 차관은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장기영 부총리는 그런 제약 내용이 공개되면 1억 5천만 달러 차관이 조건부란 인상을 줄까봐 매년이라는 단어를 떼버리자고 했던 것이다. 존슨은 매년만을 그냥 떼버리도록 양해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회와 언론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외 원조가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옆에 있던 이우락 비서실장이 한마디 거들었다. 우리도 그러한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으므로 우리는 이 원조를 선용하여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내가 가는 곳마다 오늘과 같은 공동성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표를 많이 얻겠소 라고 하더니 배석한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와 김현철 주미 한국 대사에게 덧붙일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두 사람 모두 없다고 하자 존슨은 박 대통령에게 오늘 저녁 7시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일정 때문에 조금 늦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2차 정상회담을 끝냈다. (1965년 5월 18일) 백악관에서 박정희 존슨 제2차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발표된 양국 공동성명서는 월남에 대한 지원 문제에 두 나라가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밝혀 전투병력 파견 문제가 논의된 것을 감췄다. 성명의 요지는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대한 원조 계속, 군원 이관 계획의 재검토, 주한미군 지휘협정의 원칙 합의, 그리고 공업기술연구소 설립이었다. 양국 대통령은 교사로서의 과거를 상기하면서 양국의 교육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를 설치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의 과학 고문을 한국에 파견하겠다는 존슨 대통령의 제의를 환영했다. 한국의 공업화를 과학기술적으로 뒷받침하게 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이 성명의 중요성을 제대로 안 기자는 별로 없었다. 이 연구소의 초대 소장이 되는 최형섭, 당시 원자력 연구소장에 따르면 동아일보의 김진현 경제부 차장만이 제대로 기사를 썼다는 것이다. 워싱턴에서 전해오는 그 많은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의전 대접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 원조에서는 파격도 이례도 없었다. 한 가지 파격이 있었다면 한국 정부가 전혀 제안도 준비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슨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할 과학고문의 파견이다. 이 기사를 쓴 김진현 기자는 그 25년 뒤에는 과기처 장관이 된다. 군대, 경제, 과학은 보통 동반 발전한다. 강력한 상비군을 유지하려면 경제력이 커야 하고, 그러려면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포병 출신인 박정희는 과학기술을 이런 유기적 관계 속에서 파악한 사람이었다. 박 대통령의 과학정책을 지휘한 사람 중에는 5년간 과학기술연구소장, 7년간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최영섭 박사가 중심 인물이었다. 그는 원자력 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대한화학회지에 캐나다의 과학기술 진흥 정책에 대하여 논문을 쓴 적이 있었다. (1964년) 말 한준석 경제비서관이 대통령께서 그 논문을 읽었는데 직접 설명 좀 해주시오 라고 했다. 그래서 최 박사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과학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문을 받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물었다. 최 박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과학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아는 교육에서 하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격을 따는 교육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업화를 하는데 기술을 아는 사람도 없고, 기술을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기술을 만들어낼 줄도 모르는 지금으로서는 기업과 학계를 연계하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최영섭 박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방미 한 달 전에 연구소장들을 모아놓고 립세션을 베푼 적이 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스웨터를 만들어 2천만 달러나 수출했다고 대견해 하더란 것이다. 최영섭이 찬물을 끼얹었다. 그것은 참 기특한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일만 하겠습니까? 일본은 이미 매년 10억 달러어치의 전자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은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바로 기술 개발입니다. 박 대통령은 미국에 갈 때 기업과 기술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 과학기술연구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최영섭 박사가 나중에 김현철 주미 한국대사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당초 존슨 대통령의 과학고문은 우리 쪽에 공과대학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대학 대신에 연구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연구소 설립에 합의한 한 달 뒤, 존슨 대통령은 약속대로 과학보좌관 도널드 F. 호니그 박사와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보내 최영섭 박사가 소장으로 있던 원자력연구소와 금속종합연구소를 둘러봤다. 호니그 박사는 방한하기 전에 최영섭 박사에게 연구소 설립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를 주관할 미국 연구소는 장래 한국 연구소와 자매 결연을 맺어야 하는데 어떤 연구소가 좋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최 박사는 미국 측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호니그 박사는 벨 연구소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벨 연구소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연구소지만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기초 연구부터 하는 귀족적인 연구소로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업을 도와서 그들이 필요한 연구를 해주는 바텔 연구소가 바람직하다. 공업과 직결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사꾼 같은 계약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호니그 박사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벨 연구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초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얻어진 연구 성과를 오랜 기간에 걸쳐 상품화하는 곳인데 반해 바텔 연구소는 수탁 연구 중심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연구 결과를 기업에 적용시켜 나가고 있어 공업화 초창기의 한국에 더 적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1966년 2월 3일 최영섭 박사에게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초대 소장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두 가지 당부를 했다. 예산은 내가 책임지고 마련해 줄 테니 구차하게 소장이 경제기획원에 들락거리지 마시오. 그리고 인사청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시오. 최 박사는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그래도 혹시 거북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말해주시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웨스트포인트와 푸른 숲 1965년 5월 18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워싱턴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존슨 대통령과 워싱턴의 요인들을 초청한 리셉션에 가졌다.
박 대통령은 리셉션이 끝나자마자 한국 대사관으로 달려가 밤 9시부터 재미동포들을 위한 만찬회를 베풀었다. 당시 미국에 살고 있던 한국 국적의 동포는 12,643명이었다. 이 가운데 7,876명이 영주권을 갖고 있었고 유학생은 4,233명이었다. 박 대통령은 말리 2역에서 고생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조국, 내 집안에 되어가는 사정에 몹시 안타깝게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서두를 꺼낸 뒤 이렇게 연설했다. 이제 우리도 꼭 한번 잘 살아보아야겠다. 다시는 남을 쳐다보거나 국어를 안 해야겠다는 피 맺힌 결심 속에서 분명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의 걱정은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잘 키워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런 걱정은 후진국가 모두가 겪고 있는 공통의 고통입니다. 난 여기에 도달하는 첩경, 중용지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제와 책임, 권리와 의무의 한계가 분명한 데 있어야 할 겁니다. 조국이 못 살고 가난하다 해도 조국은 조국이요, 부모는 부모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반드시 이룩해야만 우리의 후손에게 영광 있는 조국을 인계할 수 있을 겁니다. 5월 19일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백악관에서 험프리 부통령의 환송을 받은 뒤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특별기 편을 타고 뉴욕으로 떠났다. 뉴욕의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은 20여 대의 모터사이클이 경호하는 가운데 뉴욕 시내로 들어갔다. 번화가인 브로드웨이를 지나는 25분간의 카 퍼레이드는 고층 건물에서 눈처럼 쏟아지는 오색 종이들 속에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잘 연출된 환영에 기분이 좋았다. 박 대통령 일행은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들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고 있던 세계 박람회장을 둘러봤다. 한국관을 구경하면서 박 대통령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이날 한미재단이 주최한 오찬에는 소설가 펄 벅 여사, 메가더 장군의 미망인, 순교자라는 소설을 써서 유명해진 재미동포 리처드 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주미 한국 대사 양유찬 같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유찬은 퇴장하는 박 대통령을 붙들고 계속 이야기를 걸었다. 박 대통령이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짓자 이우락 비서실장이 가운데 들어서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이 실장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 무관으로 근무할 때 양 대사를 모신 적이 있었다. 한 기자가 양 대사가 모처럼 박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자 이 실장은 눈치가 빠르긴 그런 일 없어요 라면서 웃었다. 5월 20일 유엔 본부를 방문하여 우 탄트 총장을 면담한 박 대통령은 그 직후 한국의 유엔 가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부조리의 지속 상태는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 일행은 유엔 총회장을 참관했다. 박정희는 소련 대표 자리를 가리키면서 저기서 후르시초프가 구두를 들고 책상을 쳤겠군 이라고 농담을 하더니 우리 대표 자리는 어디인가 라고 물었다. 안내자가 옵서버석을 가리키자 빨리 저 한복판으로 옮겨야 할 텐데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 뉴욕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웨스트포인트의 육군사관학교를 미 공군 특별기를 타고 찾아갔다. 만주 군관학교, 일본 육사, 그리고 조선 경비사관학교 등 3국의 육사를 모두 졸업한 경력을 가진 박 대통령은 군사문화에 익숙한 체질 때문인지 이 방문을 아주 즐겼다. 의장대 사열을 받기 직전 이곳에 사는 것으로 보이는 동포 여성 한 사람이 박 대통령을 붙들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박 대통령은 생도들을 앞에 두고 짤막한 연설을 했다. 역사상에는 동일한 연대에 대등한 무력이 등장하고 전쟁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어느 쪽의 무력이 일시적으로 강대해지더라도 정의를 함께하지 아니한 무력은 끝내 처참하게 패망했습니다. 이런 진리를 부정하고 오로지 폭력만으로써 인류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폭력은 스스로 부정할 수 있는 폭력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이런 면에서도 본인과 한국 국민이 계속하고 있는 반공투쟁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을 가지는 겁니다. 생도식당에서 생도들과 함께 한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학교 당국은 이곳을 방문하는 국가 원수에게만 주는 특권 하나를 박 대통령에게 드리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에 운동장을 시찰하다가 20여 명의  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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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관
박 대통령은 벌을 받고 있는 한 생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었다. 나는 나에게 부여된 특권으로 지금 교정에서 벌을 받고 있는 생도들을 모두 사면하는 바입니다. 생도들은 함성을 울리면서 식탁을 꽝꽝 소리나게 쳤다. 생도들은 박 대통령이 웨스트포인트를 떠날 때는 모자를 일제히 벗어 하늘로 높이 던져 환송했다. 박 대통령은 며칠 뒤 동양통신 김성진 워싱턴 특파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미국 방문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두 가지야. 하나는 푸른 숲, 다른 하나는 웨스트포인트에서 만난 생도들의 늠름한 모습과 젊은 기계야. 내가 미국에서 가져가고 싶은 것이 저 푸른 숲이야.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푸르러야 미래가 있는 거야. 푸른 숲과 생도들의 기계를 높게 평가한 박정희도 당시 나이가 48세. 그를 수행한 참모들도 거의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었다. 패기 있는 지도층이 이끌던 젊은 한국이었다는 얘기다.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방문을 마친 박정희 대통령은 항공편으로 강철의 도시 피츠버그로 이동했다. 힐튼 호텔의 여장을 푼 대통령 일행은 걸프 석유 회사에서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다. 울산 정유공장과 진해 비료공장 건설에 투자한 걸프로서는 투자국의 국가 원수를 깍듯이 접대할 이유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대통령 일행은 피츠버그의 존스 앤드 롤린 철강 회사를 방문했다. 군정 시절에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시도하다가 좌절한 바 있었던 박 대통령은 부러운 표정으로 말없이 공장 내부를 돌아봤다. 수행원들은 단 한 개라도 좋으니 우리도 이런 공장을 가져봤으면 원이 없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츠버그 공항을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한 특별기는 약 2시간의 비행 끝에 플로리다주의 우주기지인 케이프 케네디에 도착했다. 야자수 나무들이 서 있는 상하의 평원 여기저기에는 금방 단추만 누르면 우주를 향해서 치솟을 것 같은 로켓들이 전신주처럼 여기저기에 박혀 있었다. 우주센터에서는 박 대통령의 방문에 맞추어 아틀라스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을 했다. 로켓이 굉음을 내면서 아프리카 남단의 한 무인도를 목표로 솟아오르자 박 대통령은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쓰던 쌍안경을 달라고 하여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땅으로 내려왔지만 박 대통령은 쌍안경의 시야에서 로켓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쌍안경을 내려놨다. 그리고는 아무 말이 없었다. 옆에 앉아있던 김성진 동양통신 기자가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박 대통령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뭐 남의 나라에서 쏘았는데 감상은 무슨 놈의 감상이야 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었다. 합동 취재기자단의 대표로서 취재 중이었던 김성진은 논평을 듣는 데는 실패했으나 박 대통령의 표정이라도 정확하게 관찰해 놓으려고 유심히 살폈다. 마치 좋은 장난감을 갖고 있는 옆집 아이를 시샘하는 어린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하, 이분은 보통 양반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뉴욕 시가지를 걸을 때도 골똘히 무엇을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분은 자수성가한 사람답게 국가도 자주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굳게 믿는 분이로구나. 미국에까지 와서도 국가 경영의 지표를 설정하려고 끊임없이 명상하는 분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켓 발사 실험이 끝나고 일행이 버스에 오르자 기다리던 기자들이 홍종철 장관 뭐 발표 없어요 라고 소리쳤다. 홍종철 장관은 김성진 기자를 쳐다봤다. 김 기자는 글쎄 말이야, 내가 대변인이라면 우리 우방의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안 될까 라고 했다. 같은 버스에 동승했던 이우락 비서실장이 1시간 뒤 대통령 소감이 나왔습니다 하고 돌린 논평은 김성진 기자가 버스 안에서 말한 내용과 흡사했다. 다음 날은 일요일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모처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케이프 케네디의 패트릭 공군기지에 숙소를 두고 있던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행 기자들을 불러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했다. 한 기자가 유경수 여사가 도처에서 격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자 박 대통령은 싫지 않은 표정으로 나보다도 인기가 좋았단 말이요 라고 했다. 박 대통령 부부는 근처에 사는 교포들을 초청하여 환담했다. 가수 손시양도 끼어 있었고 박정희란 이름을 가진 여성이 미국인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안고
자신의 성명을 밝히는 바람에 웃음이 터졌다. 박 대통령은 오전에 시간이 남자 홍종철 공보부 장관을 보내 혼자서 기사를 정리하고 있던 김성진 기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김 기자, 심심한데 우리 드라이브나 합시다. 박 대통령은 전화기를 들더니 수행 경호관에게 지시를 했다. 자동차 나오라고 해. 깃발은 커버를 씌워라. 이건 공식 행사가 아니야. 잠시 후 세 사람은 리무진을 타고 바다가 넘실대는 남국풍의 해안을 달렸다. 운전석과 맞닿은 바로 뒷자리에는 김 기자, 홍 장관이 앉아 박 대통령과 마주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워싱턴 특파원 생활을 오래 한 김성진에게 미국의 외교 정책, 의회 사정, 언론 동향 등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었고 김 기자는 방미 소감을 물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헤어지는 김 기자를 부르더니 물었다. 미스터 킴, 당신은 한국에 안 돌아오시오. 저도 임기가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내년이면 저도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오면 나한테 연락하시오. 김성진은 박 대통령의 이 말을 그냥 하는 이야기로 이해했다. 다음에 귀국한 김성진은 정치부장 대리로 있으면서 동남아 취재를 했다. 그 기사가 나간 뒤 청와대로부터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다. 박 대통령은 김 기자를 보자마자 당신 언제 왔어? 라고 했다. 온 지 오래됩니다. 이 사람 연락하라고 그랬잖아. 김성진은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는 이런 양반 앞에서 허튼 소리 했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캘리포니아 귤농장 1965년 5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케이프 케네디의 패트릭 공군기지를 출발해 방미 최종 기착지인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세뮤엘 요티 로스앤젤레스 시장의 한국말로 된 환영사를 들었다. 며칠 전부터 한국어로 번역한 연설문에 영어식 발음을 달아 연습했다는 후문이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교포들이 환영 피켓을 들고 마중 나와 있었다. 그들 중에는 대한동지회 소속의 노인들 10여 명이 영어로 환영 박 대통령 각하라고 써놓고 한글로는 평화선을 팔지 말라,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박정희는 이 플래카드를 눈여겨보았지만 정작 의전 행사가 끝나자 환영 나온 교포들과 손 한 번 잡지 않은 채 차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갔다. 수행기자 단장이었던 한국일보 편용호 기자는 교포와 플래카드를 들고 나온 노인들도 섭섭한 눈치였다. 경비를 담당한 시당국의 지나친 배려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기자 역시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았다고 취재 후일담에서 쓰고 있다. 박 대통령 일행은 숙소로 힐튼 호텔을 정한 뒤 이날 오후 남가주 대학교의 귤농장을 시찰하기 위해 헬기로 이동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귤농장은 광활한 사막을 개간한 미국 농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농장에 도착하자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힌델레이커 총장이 박 대통령을 안내했다. 그는 지하수가 없는 사막에 물을 대기 위해 서울부터 강릉만큼 먼 거리에서 물을 끌어온다며 농업의 과학을 접목시킨 성과를 자랑했다. 총장이 과학의 힘을 최고도로 이용하는 농업이지만 현재 시험 중인 기계식 과실 수확 방법은 나무가 많이 상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그것만은 아무래도 실패인 것 같은데 라며 웃었다. 농민 출신의 박 대통령에게 캘리포니아 귤 농장은 퍽 인상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부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힌델레이커 총장에게 재배 현황과 시설 규모 등을 꼬치꼬치 물어보던 중 수행하던 측근들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재배할 수 없을까라고 묻기도 했다. 오늘날 제주도 감귤 농장의 시초는 1968년에 정부가 각 도별 농어민 소득 증대 특별사업 품목으로 제주도의 감귤을 선정한 데서 비롯된다. 일본에서 묘목을 들여와 조성하기 시작한 제주도 감귤 농사에는 1998년 현재 36,212가구가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60만 톤 생산에 4천억에서 6천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업종으로 성장했다. 이날 저녁 박정희는 로스앤젤레스 산정에 자리한 요티 시장의 동양식 저택에서 베풀어진 만찬에 참석했다. 다음 날인 5월 25일 미국에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 날 아침에 박 대통령은 교포들을 초청한 조찬회를 가졌다.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분포한 교포는 약 2만 명. 초청받은 200여 명의 교포들은
정장 차림으로 이른 아침부터 힐튼 호텔 로비에 도착해 조찬회를 기다렸다. 초청장을 받지 못한 10여 명의 교포들은 이들의 입장을 제지하는 경호원과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조찬회장에서 박 대통령은 나성은 과거 우리 독립운동의 근거지요.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연설했다. 본시 하나의 민족이 재건되는 데는 격심한 진통과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은 역사의 상식입니다. 비록 오늘의 한국에 일부의 실망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우리의 민족적 용기와 결속과 자신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타개해 갈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시는 가난할 수 없다는 우리에게 부과된 근대화의 과업은 우리 세대 중에 우리의 손으로 끝내야 할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부디 또다시 가난과 빈곤과 못 사는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다같이 굳게 뭉쳐 일어서기 바랍니다. 라며 연설을 끝냈을 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조찬 이후 박 대통령은 공식 수행원들을 모두 불러 방미 성과를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여기서 박 대통령은 장기영 부총리에게 미국으로부터 얻게 된 1억 5천만 달러의 차관을 귀국하는 대로 신청해서 4개월 안에 끝내도록 지시했다. 1965년 5월 26일 오전 8시 5분 박 대통령 일행은 10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측은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이륙한 대통령 탑승기가 미국 본토를 지나 캐나다 영공에 들어설 무렵 존슨 대통령이 기내 무전기로 작별 전문을 보내기도 했다. (5월 27일) 오후 7시 30분 박 대통령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도착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는 이번 방미에서 존슨 대통령과 미국 정부 및 미국 국민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는 것을 먼저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며 이러한 환대는 미국 국민이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뜨거운 우정의 표시인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생산하는 정치라는 신조어를 선보였다. 나는 미국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생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산 없는 정치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산, 그것이 곧 미국의 정치였습니다. 또 이번 방미를 통해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권리를 찾는 시민이 되기 전에 먼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민, 남에게 의지하기 전에 먼저 제 힘으로 일어서 보겠다는 국민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의 말씀이며 선물입니다. 라고 끝맺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3월 10일 그동안 지방시찰을 한 소감을 요약하여 관계부처에 배포토록 했다. 여기서 그는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피력한다. 특히 행정의 중점적 시책을 선정하여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라는 강조는 그의 행동 여령을 잘 보여준다. 그가 지도한 고속성장은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여 제한된 자원을 그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들에게 자원을 분산시키지 않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목표들을 선별하여 그 달성에 국력을 총동원한 것이 박정희 체제가 가진 효율성의 비밀이었던 것이다. 지방시찰 종합소감 및 지시. 연두 지방시찰을 끝내고 느낀 종합적 소감과 이에 따른 지시를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그 시정 및 조치에 유감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 중점적 시책을 가져라. 각 지방장관이 열성으로 시, 도정에 임하고는 있으나 무엇을 꼭 해보겠다는 중점 시책들이 부각되어 있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른 시책의 방향과 중점을 갖지 못할 때에는 열성과 노력은 분산된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각 지방장관은 그 지방 행정의 특징을 이룰 만큼 확실한 중점 시책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 각 지방장관은 독자적 창의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한 지방의 행정장관은 그 지방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독자적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뚜렷한 개성과 창의가 없는 지방 행정은 결국 앞에 말한 중점 없는 행정의 결과와 같습니다. 어느 도지사는 무엇에 유명하다는 여론이 있을 만치 지방장관은 중점을 갖춘 독자적 창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중앙의 지침은 어디까지나 일반적 지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지침에 너무 구애되어 독자적 창의를 갖지 못한다면 그 지방 행정은 죽은 행정이 되고 마는 겁니다.
중앙의 지침과 더불어 그 지방의 특수사정에 알맞은 지방장관의 독자적 창의와 신념만이 지방행정을 빛낼 수 있는 겁니다. 셋, 중앙에 더욱 협조된 지침이 있어야 한다. 어떤 시책의 지침은 중앙에서 사전에 협조되고 종합되어 시기에 알맞게 지방에 하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범 읍면단위 육성에 대하여는 중앙의 관계장관들은 경제강요회의와 같이 관계장관회의를 가져 종합적으로 그 지침을 작성하여 하달하고 그 후에도 이를 계속 지원하는 시책들이 이 회의에서 뒷받침하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의 중요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무엇에 대한 정부 지침의 형식으로 각 부 의견이 종합된 것으로 하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지시들에 대하여 본인은 그 실천 상황을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겁니다. 특히 중앙의 지침, 계획은 물론 각 지방 장관들은 그 지방의 독자적 추진 계획이 성완되는 대로 본인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합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가발 수출 1965년 6월 9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영기업체의 기강이란 제목의 지시를 국무총리에게 내린다. 박 대통령 특유의 인사관과 인사원칙이 드러나 있다. 하나, 근간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국경기업체들 중에는 간부진에 있어서 서로 불화하여 수다한 잡음이 조성되고 있으며 심지어 상위자를 축출하기 위한 하극상적 현상마저 있다 합니다. 둘,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인원들의 인화에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인화를 갖지 못한 기업체에 그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셋,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방침을 천명 재확인하여 기업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가, 국영기업체의 이사 및 인원 편성에 있어서는 그 장의 의견을 절대 존중할 것. 나, 이사진 내에 불화 상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이 인사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 다, 불화로 인하여 부득이 그 장을 사임케 할 때에는 불화에 책임 있는 전 이사를 같이 사임케 할 것. 라, 전반적으로 각부 장관이 예하 기업체를 감독하는 노력과 책임이 부족함. 만일 기업체에 대한 잡음이 있을 때에는 그 책임 장관은 이를 방치함이 없이 좋지 않은 감독권을 즉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인사 방침은 조직의 장 이외에 비공식 실력자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을 임명했으면 그에게 부하 인사권을 줘야 하고 책임을 물을 때에는 장과 관련 이사들에게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을 어떤 원리로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금원이다. (1965년) 초여름 상공부 공업일국장 오원철은 수출전선의 사령관인 박충훈 상공장관을 수행하여 상공회의소 2층 간부회의실로 향했다. 박 장관은 일주일에 하루를 상공인들과 면회하는 날로 정하고 상공회의소로 나가고 있었다. 이날 면회 신청자는 5명이었다. 첫 번째 면회자는 서울통상의 최준규 사장. 최 사장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이상한 물건을 내놓았다. 나일론 실 같은 것을 수십 개 묶어 한 다발로 만든 조그마한 물건이었다. 장관님, 이것이 가발 원료입니다. 이것으로 가발을 만들어 수출하자는 건의를 올립니다. 박 장관은 신기해서 만져봤다. 사람의 머리카락 같지가 않았다. 최 사장의 설명은 계속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카락은 원래 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탈색을 해서 순 백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각종 색으로 염색을 하는 겁니다. 이 물건이 바로 염색한 우리나라 머리카락입니다. 최 사장의 역설은 계속됐다. 지금까지 우리는 머리카락을 그대로 수출했습니다. 원자재로 일본에 판 것이죠. 가발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수공업적인 작업입니다. 여자가 손끝으로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꿰매야 합니다. 지금 일본이나 홍콩에서는 가발 제조붐이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발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렴한 인건비로 충분히 경쟁이 가능합니다. 수출 가득액도 거의 100%입니다. 인모를 그대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가발을 만들어 수출하면 2~3배의 수출 증가가 가능합니다. 흥미가 동한 박 장관이 얼마나 수출할 수 있소? 하고 물었다. 가발은 과거 선진국에서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 여성에게도 인기입니다. 그럼 흑인 여성이 노란 가발을 쓴단 말이요? 아닙니다. 흑인은 검은색 가발을 씁니다. 미장원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자는 겁니다.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박 장관이 정부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으니 최 사장은 단지 원모 수출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다. 가발 수출은 1964년에 처음 이루어졌다. 14,000달러어치. 1965년에는 155만 달러로 늘었다. 이해 말에 행운이 찾아왔다. 미국이 공산 월맹을 지원하는 중공산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본이나 홍콩은 중공산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고 있었는데 원료 공급이 막혀버리는 바람에 미국 시장은 한국 가발의 독차지가 됐다. 국내 가발 업체도 40여 개사로 늘었다. 수출은 빠르게 늘어났다. 1966년에는 1062만 달러, 1967년에는 1978만 달러, 1968년에는 3055만 달러, 1969년에는 5336만 달러, 1970년엔 9357만 달러, 1970년엔 가발이 총 수출량의 9.3%를 차지하면서 단일 품목으로는 의류, 합한 다음에 제3위였다. 이때 맥나마라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의 부인을 오원철 당시 상공부 차관부가 안내 서울 구로공단에 있는 서울통상 가발공장으로 모셨다. 그 공장에는 1000여 명의 여공들이 유니폼으로 단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전부 20세 내외의 젊은 처녀들이다. 부인은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움찔하고 걸음을 멈췄다. 얼굴을 보니 멍한 표정이었다.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듯했다. 가발 공장이라고 하면 10여 명의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가내공업적으로 만드는 광경을 연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1000여 명이나 되는 젊은 아가씨들이 만들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우리는 공장을 돌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여자들의 손끝이 어찌 그리 재주가 좋은지, 어찌 그리 손놀림이 빠른지,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천에다 꿰매는 솜씨는 신기에 가까웠다. 부인은 그저 원더풀만 연발했다. 1965년 1월 9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 중요 시책 7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가운데 제6항이 중소기업의 수출 전환이었다. 박 대통령은 종래의 나열식 중소기업 육성책을 지향하고 금년에는 300개 업체를 수출업체로 전환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3월 2일 청와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책을 논의하는 최고정책회의가 열렸다. 오원철 상공부 공업1국장은 중소기업체를 수출 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특화산업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이 보고를 다 들은 박 대통령은 2가지 지시를 내렸다. 브리핑한 대로 중소기업 육성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시오. 전국의 지방 장관들에게도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하시오. 박 대통령은 또 지방 시도에 상공행정 담당 기구를 강화하라. 상공과도 없는 도가 있으니 공업 발전을 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1963년에 광고업 센서스에 따르면 고용인원 200명 이상의 대기업체는 229개소뿐이고 그보다 작은 중소기업체 수는 18,068개였다. 한편 오원철 국장은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대만을 방문하여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